사회 심리로 읽는 우리 사회의 문제들. 김태형의 본격 사신 방송. 껍데기는 가라. 껍데기는 가라 12회 시작하겠습니다. 와, 진짜 바로 시작하네요. 네. 자, 저희가 지난 방송까지 윤태현이 대미를 장식하고 가셨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인물을 저희들이 삼고초려 끝에 모셔왔습니다. 너무 빨리 그냥 네 했나? 지방에 계신 분인데 굉장히 네. 멀어요. 네. 먼데도 저희가 간곡하게 요청을 해가지고 섭외를 했거든요. 그래서 첫 인사를 한번 드려보죠. 네.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멘트를 또 방금 작성해봤는데 껍데기는 가라에 은근 어울리는 여자. 야, 네, 겉과 속이 거의 엇비슷한 지방에 사는 여자 신성미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하남에서 네, 맞죠? 수도권 지방이에요. 네. 아줌마거든요. 네, 네. 그렇죠. 30대. 네. 그래서 이제 3, 4, 50대 방송이 됐어요. 네, 네. 20대가 좀 약간 아쉽긴 한데 근데 이제 마인드가 20대라서 네. 그리고 생활은 아줌마고. 정신 연령이 20대라고요? 네네 그렇죠. 마인드가 비슷해가지고 네. 생활도 다 가끔 20대까지 다 커버했어요. 네. 그래서 또 감사합니다. 심리에 관심이 많고 네. 또 생활을 직접 꾸려가는 입장이니까 네. 이 방송에 아마 음.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서로서로. 도움을 많이 받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뭐 더 소개할 거 없어요? 네, 차차 알아가시면 네. 겉과 속이 같은지는 너무 장기간에 거쳐서 알아셔야 되니까. 환영의 말씀 한마디 해주실 거 있어요? 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말씀이라 해서 딱 한 네. 말씀으로. 근황 얘기 먼저 해보죠. 선생님부터 하실까요? 저부터. 네. 저는 뭐 그동안 책이 나왔습니다. 더 전에 나왔던 책도 있었는데 오늘 다 가져왔는데요. 이게 이거예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심리학을 만든 사람들. 네, 네. 이 저번 주에 나왔을걸요. 그리고 무의식의 두 얼굴은 한 달 전에 나왔나? 네. 이게 원고는 쓴 시기가 각각 다른데 네. 책이 이렇게 출판사 사정으로 몰려서 나오게 돼가지고 좀 있으면 하나 더 나오거든요. 저기 네. 청남이. 네, 청남이 방송을 네, 네. 중심으로 쓴 책이 또 이제 금방 나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책 나온 것이 제일 하나의 소식인 것 같고, 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지방 강의가 이제 멀리 있었는데 경남 산청에서 예. 우리 둘째 아들하고 아들 친구하고 따라와서 휴가를 거기서 보냈다. 1박 2일로 강의를 끼고 휴가를 지낸 거죠.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얘기는 자세히 할 건 없는데 딱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래프팅을 탈 때 조심해야 된다는 몸이 거죠. 좀 상하셨다고. 네, 놀이가 아니라 노동이다라는 거. 저 래프팅도 옛날에 탔을 때는 괜찮았던 데가 있었어요. 네. 재밌을 것 유속이 같은데요. 빠르고 막 이렇게 흐르는 데는 재밌었는데 이번에는 큰 강에서 탔는데 좀 가물고 너무 더운 상태고 그러니까 강물도 적고 유속도 느리니까 이건 즐거운 놀이가 아니라 노젓는 노동이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로 래프팅을 하면 안 되겠다는 교훈을 얻고 왔어요. 우리의 지향하는 사회가 노동이 놀이가 되는 사회 아닌가요? 그렇죠. 놀이가 노동이 되는. 네, 아주 휴가가 아니었습니다. 자, 네. 저는 지난 8월 10일 날 요즘에 가장 주목받는 장소 그 공식 명칭은 이렇게 해요. 그 북한 이탈 주민 보호센터 이렇게 돼 있거든요. 구 합동신문센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합동신문센터라고 하는 이름일 때 간첩 조작 사건이 막 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되고 유성 뭐 간첩 사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게 막 논란이 되고 그래서 그게 법이 또 개정이 돼가지고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 좀 만들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여기 이름도 바뀌어주고 그리고 그 보호 기간 뭐 조사 기간은 6개월로 딱 한정하는 그런 법이 채택이 되고 나서 이 공간 자체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근데 지금 그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12명 플러스 1 그죠? 13명이 여기 있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국정원 감시단이라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1박 2일 농성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첫날 농성 시작할 때 찾아가가지고 취재를 했죠. 그래서 요즘에 국정원 딱 하면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미지가 IS
아. 그래서 기본은 선글라스에 네. 복면 마스크를 하고 직접 나서더라고요 이제. 그러게요. 예전에 보통 이제 안 나서잖아요. 예. 티를 안 내잖아요, 그죠? 경찰들을 앞세우는데 맞아요. 요즘 직접 나서서 몸싸움까지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집회를 신고를 내고 집회를 준비하는 중에 벌써 뭐 건물을 찍으면 안 되네, 뭐 이러면서 완력을 막 쓰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 이제 감시단 한 명이 이제 손에 상처도 나고 막 그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고소를 하기로 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예민하게 직접 엄소 국정원이 국정원 티를 팍팍 내면서 예. 그러니까 어쩜 네, 그렇게 그러니까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경찰을 딱 대동하면 되는데 그것도 네. 안 하고 예. 직접 나서서 그렇게 예.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취재를 갔다 왔고요. 갑자기 이제 배출했다고 좀 보도가 나왔어요. 맞아요. 합심센터에서 이제 조사 끝나고 사회 각지로 배출됐다 이렇게 나왔는데 재밌는 거는 첫 보도에서는 어떻게 나왔냐면 12명이 배출됐다 이렇게 나왔어요. 12명은 종업원이고 1명 지배인이잖아요. 13명 합쳐서 12명은 조사를 마치고 사회 각지로 네. 배출 이렇게 나왔다가 1명은 뭐 지배인은 아직 그대로 있다 뭐 이렇게 나왔다가 그 다음 기사가 다 바뀐 거죠. 13명 다 명이다. 배출됐다 이렇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지금 그랬을까요, 그거는? 이분들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여전히 구금 상태 아니냐 이런 거죠. 그래서 지금 재판이 준비 중이잖아요. 인신보호죄 신청 재판이 중인데 재판부 기피 신청을 했다가 이게 기각이 됐어요. 그 원래 재판부에서 재판을 하기로 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보정명령이라고 또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그 위임장 서류를 더 보강을 해라라는 명령이 내려오는 거예요. 법원에서. 그러면 이제 추가로 북에 있는 가족들이 뭐 더 뭐 증명할 뭐 자료가 있으면 증명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제 재판이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재판 열리기 전에 빼돌린 것 같다라는 추측이 가능한 거죠. 이분들 진짜 이게 어떻게 안위 자체가 걱정이 되는 거고 너무 뜬금없잖아요. 갑자기 사회 그렇죠. 배출했다고. 이 감시단이 갔다 오자마자 네. 효과가 곳곳으로 흩어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여전히 뭐 국정원이 보호든 뭐 감시든 이런 상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는 저희가 또 통일 콘서트라는 방송에서 그 장경익 변호사님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3일 날 8월 13일 날 저희가 김연희 씨도 강연에 다녔습니다. 봤어요? 그 강연에는 못 갔고요. 봤어요? 네. 죄송합니다. 우리 이제 취재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 네. 보시면 될 것 같고 재밌는 전 딱 기억에 남는 건 그거였어요. 그 김현희 씨가 여러 차례 이제 뭐 강연도 많이 다니시고 하는데 그날은 특히 그게 딱 기억에 남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성형외과인가 무슨 피부과인가 가가지고 병원 얘기. 네, 병원 갔는데 이제 치료가 너무 많이 드니까 치료 안 받겠다고 나왔다는 거예요. 나오려고 그러는데 이제 돈 내라고. 치료도 안 안 받는데 받는데도 견적내는데도 상담을 했지 않냐 이런 거에서 그 얘기 딱 들으니까 한국 사회가 모든 요소가 다 돈으로 매겨지는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강연 많이 들었고 이제 강연을 저희가 홈페이지에 올려놨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월 14일, 15일 광복 71주년 8.15 대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고 저희들이 이제 생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14일 날 밤에 네. 그죠? 12시 넘었을 때 막 계속 생중계하고 있었거든요. 거의 1시까지. 근데 화면에 딱 보니까 낯이 익어요. 제가 삼고철호를 한 분이 거기 막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무대 위에서. 그날에 광복된 날인 것 마냥 즐겁게 또 흥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 14, 15일 다 같이 참가한 거예요? 네, 14일 딱 배낭에 1박 2일 짐을 딱 싸고 디프리까지 거의 2박의 짐을 싸고 나와가지고 흥 나는 대로 즐겼어요. 네. 흥이 있어요. 앞에 나가서 춤도 추고 무대 위에서. 네. 저희 회식 때 회식하나요? 잘하면. 네. 네. 잘해야겠네요. 그 구판하는 데 갔다 왔어요? 네, 아까 말씀하신 데 국정원 음. 이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남자 두 분이시죠? 아는 사람이에요. 김수근 씨와 홍덕범 씨. 두 분이
11일부터 14일이니까 13박인가요? 13박 정도를 거기서 이제 노숙 저도 한번 가봤는데 되게 진짜 열악한 환경인데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할 수 있는지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14일 날 곡성에 뭐 구판 곡성이라는 영화를 저는 못 봤는데 보셨어요? 네, 맞습니다. 뭐 거기 살을 구판- 날리는 네. 그런 게 나온대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모티브 삼아가지고 국정원에 이제 갖가지 살을 날리는 퍼포먼스를 좀 진행하고 대학생들 많이 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진짜 무시무시한 그 끝이 뾰족한 나무 젓가락으로 국정원 마크에 그냥 아주 더 아프겠는데? 네, 아주 그냥 많이들 요만한 꼬마부터 어르신까지 살을 날리는 이런 퍼포먼스 보고 왔어요. 살이 죽인다는 뜻인가? 그렇죠. 네, 음. 그런 뜻이죠. 방법한다는 건 좀 다른가? 그거 모르겠는데 귀신 죽일 때 하여튼 살 날린 날에서 네. 굿할 때. 없어져라 완전히 뭐 그죠, 국정원. 저는 한 또 기억나는 게 있는데 그 생중계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8월 15일 날 대학로에서 기념식을 하고 이렇게 행진을 했단 말이에요. 거의 한 만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쭉 행진했는데 이제 도로가에 이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중에 할아버지 할머니들 몇 분이 이제 막 이제 아 스피치하고 봤어요. 저도 봤어요. 심각한 건 아닌데 몇 분이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봤어요. 어르신들 모였는 데서 꼭 그 얘기 하시더라고. 총이 없어서 저것들을 이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총 얘기를 항상 하시더라고. 그 나이 드신 분들 중에 그 욕하는 분들이 그 무슨 심리일까 하시더라고요. 총을 두려워하는 심리죠. 두려워하는 거예요? 총이 세다고 제가 계속 생각을- 얘기하지만 한국의 반공주의, 보수주의는 총이 무서워서 된 사람들이거든요. 총 맞는 게 싫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가해자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갱이로 몰리면 총 맞으니까 무서워서 이제 저쪽 편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 두려움이 내면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렇게 하면 총에 맞는다. 이런 이제 심리가 있는 것이고 또 총이면 그런 우리 시절을 편이 살아왔기 된다. 때문에 이제 보수 반공의 정체성을 갖게 된 이후에는 총을 해결하려고 하겠죠. 자기가 그것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살았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네. 그래서 이게 총 얘기가 나오길래 이게 무슨 심리일까 해서 그래서 네. 그 제가 또 들은 풍물이 있어가지고 나약자의 심리 아닐까 그런 거 맞죠? 그렇죠. 무력하니까 어쨌든 그게 무서워서 보수 반공주의자로 살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자 그래서 8월 15일까지 이렇게 숨가쁘게 지내고 네. 왔네요. 자 이렇게 근황 소개를 마치고 미친 뉴스로 들어가겠습니다. 테러 방지법 통과 이후에 당신의 소중한 디지털 데이터를 지켜줄 수 있는 책입니다.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주권방송 후원을 위한 500권 한정 공동 구매를 10% 할인된 가격인 26,000원에 택배비를 포함해서 주문을 받고 있습니다. 주권방송 홈페이지 김인성의 완벽한 데이터 관리 배너를 클릭하셔서 주문하시고 입금하시면 배송해 드립니다. 많은 구매 부탁드립니다. 제 차례네요. 미친 뉴스가 오늘은 떼법과 송로버섯. 네. 네, 떼법과 송로버섯. 유명하죠. 송로버섯. 이제 뭐 그냥 여기저기 먹을 때마다 그 장난이 나오더라고요. 농담이. 송로버섯은 안 나오냐고. 뭐 먹을 때마다.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구경 못할 것 같은데 그런 버섯이 있대요. 네. 8.15 이제 우리가 근황 토크 계속 했지만 뉴스에서는 이제 그래도 이게 좀 이슈가 되긴 했어요. 아예 묻히지는 않고. 오래가요. 네, 이게 뭔가 약간 무슨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슈보다도 약간 정말로 약간 빈정상하고 너무 마음이 좀 짠한 느낌이 나게 그런 이슈인 것 같은데. 요즘에는 지금 송로봇에서 샥슈핀으로 옮겼다. 그죠 이제 네. 좀 더 발음이 샥스핀. 들어보면 샤크의 핀. 들어봤어. 그래서 샥스핀이라고. 샤크의 핀. 되게 그 영어더라고요 그게. 할아버지 이름이 네, 영어더라고요. 샤크의 핀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발음이 너무 잘 돼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 청와대 만찬에서 네. 나온 얘기죠. 송로버섯. 예. 이게 송로버섯 얘기
하니까 유래가 어떻고 가격이 어떻고 경매 시장에서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고 이런 얘기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프랑스 왕족들이 만찬을 어떤 식으로 했는데 이런 막 역사까지 막 나오면서 굉장히 오래 다양하게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이정현 신임 당대표 그리고 원내 지도부들 데려다가 이제 만찬을 했죠. 네. 송로버섯, 사크, 샥스핀. 삭스핀, 바닷가재 그거죠, 이 큰 거, 그지? 이렇게. 그죠. 이게 막 수염 나 있고. 네, 살보다 뼈가 많은. 캐비어 샐러드. 캐비어는 많이 들어봤잖아. 네. 네. 상어알. 많이 들어봤지. 전 상어알이죠. 먹어보진 네. 않았어요. 철갑상어 아닌가? 맞아요, 맞아요. 그죠? 네, 맞아요. 또 철갑상어는 북에서는 대중화됐던데. 아 그래요? 그게 있나 철갑상어를 농장인가? 철갑상어 양식을 성공했다는 거 몇 년 전에. 아, 네. 그래가지고 이제 대중적으로 막 그 대중들한테 뭐 인민들한테 공급하라 이래가지고 이게 비싼 그게 아닌 요리가 아닌 거예요. 그럼 그쪽 뭐 캐비어 비빔밥 이런 것도 있어요? 날치알 모르겠는데 비빔밥처럼. 네? 날치알 아니, 비빔밥처럼. 캐비어 알이 그러니까 북에서는 흔하다. 이게 좀. 비싼 게 아니더라고요. 이 영양이 좋은가? 어. 몸에 좋은 거긴 한가 봐요. 하여튼 그 캐비어 샐러드 뭐라고 하고 뭐 한우갈비는 뭐 그냥 늘 먹는 거 아닙니까? 나는 지금 멘트를 쭉 봤는데 저는 한우갈비도 못 먹고 사는데 지금 이렇게 먹고 뭐 먹는 게 산다고. 뭐야 이거 우리가? 없어. 농성어는 또 뭐야? 농성어는 뭐야? 한우갈비 때 저기 명절 때마다 들어오잖아요. 집에 딱딱 안 옵니까? 안 옵니다. 왜요? 전 대표가 아니라서 안 안 오는데. 옵니다. 먹기 힘들죠 이것도. 농성어는 처음 들어봤어. 농성어는 해봤는데. 네, 네. 그니까. 예. 농성어. 뭐지 이게 농성어가? 그냥 뭐 물고기 비싼 물고기. 몰라요. 우리 다 몰라요. 예, 농사하는 사람들이 먹는 물고기는 아닐 테고. 방송이 되겠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어. 아, 하여튼 이런 음식들이 이제 나왔더라. 그래서 범접하기 힘든 그 식단이었죠.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비싼 걸 먹고 돈을 많이 쓰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유창선 씨라고 시사평론가 그렇죠. 분이 계시는데 송로버섯 식탁에서 읽을 수 있었던 메시지 그건 이제 국민의 눈에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대는데 네. 이제 단순히 뭐 세금을 많이 쓰고 막 이런 문제가 아니라 지금이 어떤지 알잖아요. 요새 뭐 누진스 얘기 나오고 우리는 알죠. 알죠. 지금 하나 뭐 돈이 없어서 뭐 죽고 막 이런 때인데 그런 거를 아예 무시하고 그러니까 여태까지 맨날 보여줬던 것처럼 그게 진짜로 정말 화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민생은 파탄나 있고 네. 선거로 심판을 했고 네. 이정현은 불법을 저질렀는데 걔가 당 대표로 된 그러니까. 거를 그지 맞아. 축하해가지고 이렇게 만찬을 열었다는 거죠. 이게 뭐 진짜 동네 무슨 주민들을 데려다가 이걸 먹여도 아 이때 이렇게 먹여도 되나 싶은데 먹인 사람 입이 더 더러우니까 너무 더 화가 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감선령이라고 들어보셨어요? 감선령. 아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저희도 한자를 막 찾아봤어요. 네. 감식령이 아니지 왜? 네. 이러면서 봤는데 반찬 선자라고. 네. 감선령이라고. 네. 네. 그 조선 시대에 감선령이라는 게 있었대요. 그러니까는 백성들이 이제 힘들면 이제 이게 왕의 음식을 네, 이제 네,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백성들의 고통을 분담하는 그 신용이라고는 표현했지만 신용이라도 한다. 그렇게 실제 안 해도 신용이라도 한다. 그래서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도대체 얼마나 발전된 사회에서 무슨 자유주의 국가라고 하는 이런 데에서 이렇게 하느냐 하면서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감선령이라고 그 영화인가 어디에서 나왔던 것 같아서 드라마인가. 아, 그런 장면 이게 막 같은 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면은 임금도 이제 백성들의 고통에 동참한다 이런 뜻으로 해서 보통 뭐 20가지 이상의 무슨 반찬이 있으면 거기서 반찬 숫자를 줄이라 이런 명령이라는 거예요. 왕의 명령. 그런 것이라도 어쨌든 지배 계급이지만 봉건 시대 지배 계급이긴 그러니까. 하지만 그런 신용이라도 한다. 뭐 이런 헤아리려고는 이제 하는 거죠. 아예 굶지는 그것도 안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춘향전 얘기 많이 나와요. 맞아요. 그때 가지고 막판에 이제 이몽룡이가 딱 가잖아요. 쳐들어갔는지 뭐 음식 먹으러 갔는지 가가지고 막 이렇게 이 시를 읊는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제가 4343이야. 네, 이몽룡이 한 거죠. 성춘향이 한 게 아니고 이몽룡이. 제가 한데 헷갈리지 마시고. 네. 그 이제 한시로 먼저 읽어볼게요. 금준 미주 천인혈 옥반 가효 만성고 촉루락시 민루락
가성고처 원성고라고 해서 네. 네, 이걸 이제 금잔에 맛 좋은 술은 천백성의 피요, 옥쟁반에 기름진 안주는 만백성의 기름이니 촛농이 떨어질 때 백성들이 눈물 쏟고 노랫소리 높은 곳에 원망소리도 높더라. 네, 딱 지금 아니에요? 그니까요. 그죠. 대단한 청와대하고 성주하고 그리고 시청광장, 광화문광장 이게 막 오그를 때면서 딱 이 시가 이거 대변하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네. 촛농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촛불 집회. 너무 좋았는데. 촛불 집회. 네. 촛농이 떨어지죠. 그러니까. 눈물 그 떨어지면서 눈물과 가슴에 함께. 눈물이 흐르고 노랫소리는 안 나왔는데 하여튼 웃음소리가 나왔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떠들썩하게 지네끼리 즐기는데 그때 백성들의 원망 소리도 높다 이런 얘기죠. 아, 너무 좀 마음이 저 시를 읽으니까 진짜 슬픈 감정으로 이런 식으로 느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더라고요. 참. 복창 터지는 상황이죠. 네. 굳이 박근혜 쪽의 입장에 서서 얘기한다면 네. 즐거운 날이었겠죠. 왜냐하면 당 대표가 유명한 친박 내시가 그쵸. 지금 당 대표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입장에서는 뭐 나라가 망하든 말든 친박계가 당을 장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뭐 즐거웠을 별걸 겁니다. 다 하고 싶었을 뭐 거예요.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 즐겁게 놀고 싶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입장이 이해는 되는데 이제 이걸 이제 우리의 이제 전체 국민의 입장이라든가 국가적 차원에서 보자면 절대로 진짜 너무해. 지도자가 돼서는 안 될 사람이 네. 지도자가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박근혜의 시야는 정확하게 딱 자기한테 갇혀 있는 거잖아요. 자기 이익 이런 걸 이제 보통 이제 심리학에서 이기주의 혹은 이제 자기 중심성 이렇게 표현할 때도 있는데 이 박근혜의 시야는 철저하게 자기를 중심으로만 좁혀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굶어 죽든 말든 원망 소리가 높든 말든 상관 안 하고 그냥 내가 지금 얼마나 내 욕망이 잘 달성되느냐 하는 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번에 이제 친박 내시 이정현의 당대표 당선이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그거는 박근혜 입장에서 굉장히 즐거운 일이었겠죠. 자기 직접 가서 또 네. 성원을 했었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이제 얼핏 들었냐 하면 프랑스 대혁명이 발발했던 전야 프랑스 대혁명 시기 때 그 국민들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상태에 있었단 말이죠. 굶주림도 심했고. 근데 그 프랑스 대혁명 전야에 무슨 짓을 했냐면 베르사유 궁전을 건설했잖아요. 그 직전 이제 어느 정도 전에. 네네. 근데 옛날에 정주영 회장이 그 현대그룹 그 총수였던 정주영 회장이 베르사유 궁전을 방문한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방명록에다가 뭐라고 이제 썼냐면 첫 마디가 이거였답니다. 하여튼 제가 정주영 회장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읽은 자료인데 이러니까 혁명이 발발했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국민들이 어려웠던 시기인데 그 시기가 이런 호화찬란한 되게 궁전을 칭찬인 듯하면서. 이런 호화찬란한 궁전을 지었으니 네. 프랑스 대혁명이 터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다라는 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래도 전 이제 정주영 회장을 존경하는 입장인데 사람이 똑같은 사물이나 어떤 현상을 봤을 때 전혀 다른 각도의 이해를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근혜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봤으면 뭐라 그랬겠어요. 야, 이런 궁전 왜 우리는 못 짓는 거야? 네. 우리도 졌지. 청와대 왜 이렇게 안 지었어? 나도 이런 거 지을래.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정주영 회장은 그 건물을 보는 순간, 그 화려한 궁전을 보는 순간 혁명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차이가 어디서 나오냐면 결국 자기중심성을 떠나서 이제 계급사회 혹은 서로 이해가 충돌하는 계급끼리 이제 싸우고 있는 집단끼리 싸우고 있는 이런 분열된 사회에서는 어느 쪽 집단의 편을 드느냐 하는 문제가 나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개인이 네. 지배층의 입장에 설 것이냐 아니면은 억압받고 착취당하는 민중의 입장에 설 것이냐 하는 문제가 항상 나선단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저희 학생운동 시작할 때 꼭 읽었던 필독서가 이 민중과 지식인이었는데 한한상 씨가 쓰는 그게 이제 하는 내용이 그거예요. 어느 쪽 편에 설 거냐. 권력자들의 편에 설 거냐 지식인이 아니면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민중을 위해 쓸 것이냐 어느 쪽에 설 건지 선택해야 된다. 이게 지식인에게는 어떤 고통이자 숙명이다 이런 이제 주제 책인데 사실은 계급적으로 분열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해당이 돼요. 재벌 총수이든 대통령이든
근데 정주영 씨는 어느 쪽 입장에 선 사람이냐면 놀랍게도 자본가이고 네. 재벌 총수인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민중 쪽 입장에 가까웠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볼 때.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탁 튀어나오는 첫마디로. 그러니까 혁명이 발생했지. 이건 누구의 입장에서 보는 거냐면 민중 입장에서 보는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죠? 근데 박근혜 입장은 뭐예요? 철저하게 자기 아니면 주인, 자기 네. 이제 지배층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야 우리는 왜 이런 거 못 지었어? 라고 얘기했을 거란 말이죠. 부럽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결국 어떤 사회가 계급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사회일 경우에는 소위 이제 마크스가 옛날에도 일찍 얘기했지만 당파성이라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어느 쪽의 입장을 들 것이냐, 어느 쪽 입장에 서서 세상을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한국의 지배층은 아주 노골적으로 그쪽 입장에 서 있고 그것을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않는 상황까지 왔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런 상황이 표출된 것이 프랑스 대혁명에서 어떻게 표현됐냐면 민중들이 빵을 달라. 그러자 이제 그 마리 앙뚜아네트가 바보 같은 놈들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지. 이래서 이제 이게 프랑스 혁명이 터졌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역사학자들 말로는 그 말을 마리 앙뚜아네트가 안 했다. 지어낸 얘기다. 뭐 등등의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이 퍼졌다는 것이고 그 당시에 국민들한테 국민들이 볼 때는 맞아 그렇게 했을 거야 이렇게 믿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생각했죠. 도화선이 된 건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까 조선시대 왕들도 빵을 달라 배고프다라고 하면 아 미안해 없어 이렇게라도 얘기할 줄 알았는데 앙뚜아네트는 생각이 없는 거잖아요. 민중의 사고방식 생활을 전혀 모르는 거 아니에요. 야 빵이 없어 그럼 케이크를 먹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박근혜가 딱 그 스타일 아니에요. 시장 갔을 때 고춧가루 보고 이게 뭐냐 그랬던 사람 아니에요. 고추로 네. 만든 소라과자도 모르시고 소라과자도 소라를 만든 줄 알고. 네. 네. 그래서 어떻게 소라를 씹어 먹지? 붕어빵. 그러니까 붕어빵은 붕어로 만든 줄 알고 이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중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마리 앙뚜아네트를 찜짜 먹을 만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집권자가 돼가지고 철저하게 자기 입장만 내세우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상을 보았을 때 이거는 저는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혁명 전야라고 보십니까? 그렇죠. 혁명 전야의 어. 상황이라고 봐요. 나중에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쓰지 않을까. 혁명 전야에 국민들의 분노는 하늘을 찌르는데 상어 지느러미 처먹고 있었다. 송로버섯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먹었다 그런 걸. 그러면서 지네끼리 즐겁다고 박수치고 놀았다. 이런 거를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 마리 앙뚜아네트의 이제 맞아. 찜쪄먹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이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 적어도 집권 세력이 민중의 입장을 대변하거나 지지하지는 않더라도 민중을 약간 두려워하고 민중의 분노를 좀 잠재우려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집단이 지금 이제 정권을 쥐고 있다는 거. 진짜 헷갈리는 게 약간 못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아예 관심이 아예 정말 그냥 네. 정말 성박처럼 생각하는 건지. 일단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갇혀 있다는 거죠. 박근혜의 심리 자체가 폐쇄적이라는 거죠. 철저하게 자기, 네, 자기 중심의 어떤 측근들을 중심으로 이게 딱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총선에서 진 거는 상관 안 해요. 네. 새누리당만 자기가 잡으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에 갇혀 있는 거죠. 대단히 위험한 거죠. 송로버섯 뭐 이런 것도 다 정말 어이가 없지만 경축사라는 게 또 있잖아요. 대통령이 8.15 때 이제 아침 10시에 하나요? 이거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보는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그래도 한 명이 듣더라도 사람이 나라의 지도자한테 좀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근데 워낙에 뭐 그냥 수척 공주라 그래서 읽는지는 알았지만 이번에는 뭐 써준 사람까지도 정말 어이가 없을 정도의 어떤 네. 실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제일 큰 게 이제 안중근 의사의 순국 장소를 잘못 이야기한 거. 근데 저도 근데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1박 2일 보면 요새 많이들 아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제일 이슈가 좀 됐고 그리고 이제 또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이런 뭐랄까 가치관적인 이런 데서 더 의미가 나쁜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우리의 그 현대사를 부정하는 거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부심 있는 이런 게 아니라 뭐 살기 힘든 곳으로 비하하는 신조어들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면서 법을 불신하고 경시하는 풍조 속에 떼법 문화가 만연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지금 다 망가져가고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통 표현했죠.
경축사면은 민족이 어쨌든 기쁜 날이고 그러면 민족적 과제에 대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려주고 하는데 거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막 거리에서 항쟁이 일어났는데 그 항쟁에 나선 국민들한테 대국민 다 맞는 것 같은 맞아, 느낌이 혼내는 것처럼. 네. 들었어요. 헬조선에 대해서 그런 얘기하죠. 뭐 경시풍조다. 아니 얼마나 힘들면 그런 말이 나오는. 우리라고 뭐 우리한테 그러고 싶겠어? 그러게. 그렇죠? 그거 네. 그런 걸 좀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런 말 한다고 뭐. 그래서 그거를 뭐 그저 불신과 뭐 경시풍조 이런 얘기하고 떼법 얘기를 이 경축사에다 담는 것 자체도 저는 자기네가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어버이연합 막 이해가 안 이런 거. 되더라고요. 네. 어쨌든 이 역사에 대한 무지라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맞죠, 맞는데 무지한 게 맞는데 박근혜가 무지하던 박근혜 주변에 그 참모들이 글 써준 참모들이 무지하던 근데 참모들이 잘못 썼어도 박근혜가 몰랐으니까 읽은 거 아니에요? 네. 같이 무지한 건데 그러니까. 이 집단적 무지 상태, 역사에 대한 무지인데 이걸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제 심리학적으로 볼 때는 관심과 무지라는 것이 어떤 관계에 있을까? 관심하고 관심. 무지요? 예.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야구에 관심이 많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야구에 대해서 잘 알까요, 모를까요? 잘 알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 관심 없는 사람보다 훨씬 잘 알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주의가 집중되니까. 그 다음에 역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역사를 남들보다 더 잘 알게 되겠죠. 관심이 많으니까 더 정보를 많이 이제 네네. 주의 집중해서 흡수하니까. 재밌게 잘 들리니까. 사람은 이래요. 지식이라는 것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마음속에 쌓이는 게 아니고 관심이 있는 쪽에 집중적으로 쌓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심리학자니까 인간 심리에 관심이 많으니까 그쪽을 계속 볼 거 아니에요. 주의 집중해서. 그래서 그쪽 지식이 빨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심과 지식은 일치하는 반면에 관심과 무지는 이제 반비례하는 관계라고 봐야 되겠죠. 즉 무관심과 무지가 이제 통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럼 이제 재밌는 것은 이 한국의 이 지배층 지금 권력을 잡은 지배 집단이 역사에 극도로 무지하다는 건데요. 그것은 이들이 역사에 대해서 어떤 태도가 있다는 거예요. 아예 없다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관심이 없다. 역사에. 역사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면 이렇게 무지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똑똑하냐 안 똑똑하냐의 문제 이전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일단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한국을 지배하는 집단이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뭘 의미할까? 두 가지를 찌르는 생각해야죠. 건가?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그렇죠. 이처럼. 역사에 관심이 있다는 것은 미래에 관심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흘러왔는가에 대한 관심은 현재를 잘 맞아요, 살아서 맞아요. 미래를 더 좋게 하려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태도잖아요. 그러니까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것은 미래를 더 좋게 만들고 싶은 사람들이 이제 갖는 태도거든요. 네. 근데 역사에 관심이 없다는 것은 미래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해서 측근회와 그 집권 세력, 그 측근들의 관심은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식들이 사는 세상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좋으니까 자기네들 지금 지금 가고 싶은 오늘 거지. 먹고 싶자. 그러니까 샥스핀 먹을 수 있으니까 지금 송로버섯도 먹고 있잖아요. 청와대 살고 있고. 그러니까 내일 지구가 망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난다 이거죠. 미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 먹고 잘 살다가 죽겠다, 돼지겠다. 이게 이 사람들의 유일한 관심이다. 그러니까 철저한 이기주의자 그리고 현실주의자다라는 거죠. 후손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것은 또 얘기하면 공동체에 대한 관심이 없는 거예요. 나라와 민족에 대한 관심이 그러네. 전혀 없어요. 오로지 자기들 일당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생에서 마음껏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쾌락을 누리다가 죽을 자기 것이냐. 자식한테 물려주고. 그것도 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자식한테 저는 그것도 지금 어떡해, 진짜. 계속 연구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자식한테도 별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식한테 관심이 있어도 이 정도까지 역사에 무지할 수는 없는데 전혀 그런 데 관심이 없고 딱 우리만 살다 죽으면 지구가 망하든 말든 상관없는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역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로 이제 일관하는 거죠. 무관심으로. 무관심하니까 모르는 거죠. 다만 이제 무의식에서 스치는 건 그러는 거 정도. 아버지 하얼빈에서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 돌아가셨다. 들은 것 같다. 뭐. 총 맞았다. 우리가 존경하는 누군가가 하얼빈에서 총을 맞았다. 이또 히로미잖아요. 그 총 맞은 분이. 그러니까 자기들이 존경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게 이제 의식에서는 이렇게 안 돌아가지만 그 무의식적으로는 그렇게 돌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하얼빈이라는 아이고. 장소는 슬픔의 장소죠. 이 얘기를 아예 하고 싶지 않았었겠네요. 우리가 사랑하는 누군가가 총 맞은 장소. 그래서 그건 이제 무의식에서는 그렇게 돌아갔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무관심하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말이 나왔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저는 이게 참 소름이 끼쳐요. 이런 사람들이 집권 그러니까요. 하고 정권을 잡고 있다는 게 그렇게까지 생각했다고 하면 정말 진짜 너무 무서운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를 지금 완전히 장악하고 지네 마음대로 주무르고 있는 건데 얼마나 이것이 참 위태로울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래서 이 우리가 흔히 이 지금의 박근혜 정권이 역사의 무지한 정권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걸 뛰어넘는 문제가 있다. 역사에 무지한 거 이전에 역사에 관심이 관심이 없고 없다. 미래에 관심이 없는 정권이다라는 거죠. 자, 맞아.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말씀하신 대로 헬조선이란 말이 듣기 싫었나 봐요, 그죠? 네. 이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 것 같았나 봐. 싹스핀 먹고 있는데 무슨 헬조선이냐 이거죠.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렇게 풍요로운 나라에서 송로버섯을 먹을 수 있는 나라에서 무슨 헬조선이라고 그러느냐라고 이제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듣기 싫었다라는 건데 심리적으로 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내가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다. 예를 들어서 나한테 우울증이 좀 있다.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어때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아, 자기 상태를 지금 네, 자기 상태를. 좀 힘들어, 아파. 나 마음이 지금. 아프고 상처가 있어. 우울증이 좀 있어. 좀 인정하지 않아요, 보통?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중증인 사람 있죠. 마음의 병이 심한 사람은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인정할까 안 할까요? 안 하면서 그냥 아예 자기가 원래 안 하죠. 그냥 안 하고서 괜찮다 그러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원래 확실하게 미친 놈이 안 미쳤다 그러거든요. 자기가 적당히 미치면 미친 줄 알아요. 완전히 미쳐버리면 미친 줄 몰라요. 이제 통속적으로 표현했을 때. 네. 그래서 자기가 정상이고 나머지가 비정상이라 보이는가? 그렇죠. 현실 인식이 왜곡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정신적으로 건강하면 일단 현실 인식부터 정확해요. 예를 들면 자기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누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러면 마음이 건강한 사람일수록 받아들여요. 그 사실이 사실이라고 네. 생각되면. 근데 마음이 약하거나 그 정신 건강이 안 좋을수록 어떻게 해요? 부인하죠.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방어기제. 네. 부인이란 방어기제 써서 인정을 안 해요. 아니야, 안 죽었어. 제가 잠깐 어떤 지나가다가 어디 우연히 잠깐 본 영화인데 어떤 할머니가 사립탐정을 불러가지고 남편을 찾아달라는 거예요. 자기 남편 실종됐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냐니까 누구누구 얘기해요. 근데 그 사립탐정이 이렇게 딱 보니까 벽난로 위에 그 유골함이 있어요. 유골함 그 이름이 써 있어요. 이름이야. 네. 그러니까 이제 죽은 거예요. 이미 죽어서 화장해서 여기 얹고 사는데 그 할머니는 아직도 못 믿고 인정을 안 해요. 안 죽었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상한 거죠, 상태가. 자, 근데 이런 상태랑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의 상태가. 그러니까 현실 인식을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거부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문제가 있어. 그럼 이제 있다고 인정을 해야 고칠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지금. 없어. 없는데 왜 문제 있다 그래? 차가 고장나서 지금 위험하단 말이야. 바퀴가 빠지려고 그래요. 엔진도 막 터지려고 그러고. 그러면 지금 차 상태가 안 좋아. 이렇게 인정을 해야 세워놓고 고칠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박근혜의 표현은 뭐냐 하면 괜찮아 차. 왜 차가 상태가 안 좋다 그러는 거야? 더 달릴 수 있어 우린 하면서 속도 높여 이런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퀴가 빠지고 엔진이 터지겠죠. 그러니까 사람이 최소한 사람이 건강하려면 현실 인식부터 정확해야 돼. 객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실을. 근데 박근혜 지금 주장은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일제 식민지 시대다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나라는 망했고 그지 같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넌 매사에 부정적이야? 천황폐하 계신데 이런 식의 사고방식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심리적으로 보면 이게 바로 현실의식을 거부하는 이 중증의 장애 상태다라고 이제 전 진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참 위험하다. 이 정도로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고 왜곡하면 장차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판단할까. 근데 이 경축사에 다 나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망상 수준의 현실의식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거든요. 네. 자, 근데 어쨌든 그 얘기, 헬조선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헬조선에서 일하고 한국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전 정확한 현실 진단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청년들이 그 얘기에 동조하는 이유는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예를 들면 뭐 언론으로 보면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다 공동적으로 진단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다 그걸 쓰고 있고 받아들였으니까. 어느 시대에 언어가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그만큼 대중이 공감하고 있다는 뜻이고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 언어가.
헬조선이 대중화돼서 쓰인다는 얘기는 대중들이 이미 현실을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걸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박근혜만 인정 안 하는 거예요. 아니야. 송로버섯이 있는데 무슨 헬조선이야. 샥스핀도 먹을 수 있는데 이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보면 정신병의 출발이죠. 그 완전 중증이니까 네. 아예 그러니까 헬조선인데 내가 이걸 덮으려고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아예 진짜로 자기 좋은 모를 수도 나라다라고 있다. 아예 그렇게 모를 수도 인식하는 있다. 거예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한데 뭐 어쨌든 정보 자체가 차단된 상태에 살고 있으니까 박근혜가. 근데 어쨌든 그런 상황도 있지만 그래도 보고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저항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경제 상황이 안 좋네 뭐 등등 여러 얘기가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지배 집단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은 뭐냐. 무조건적인 부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집권층이 이런 정도의 집권층이었던 적은 없었지 않습니까? 심지어 전두환도 이러지는 않았거든요. 전두환도 뭐 이제 상황이 안 좋으면 양보하는 척하고 그러니까요. 그래 지금 어렵지 인정할 건 좀 하고 이랬어요. 왜냐하면 너무 안 하면 안 되니까. 근데 이제 그 정도도 안 되는 거죠. 현재 집단은 현실 인식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는 못하는 거지. 이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게 사실 심리학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위험한 정신장애 이론에 비춰보면 굉장히 위험한 단계거든요. 네. 보통 사람 개인으로 놓고 보면 그런 사람들이 어떤 걸 보여요? 자 이제 이거죠. 사람이 동기가 있어요. 뭘 하려고 하는 원하는 게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게 잘 안 되면 어때요? 화가 나겠죠. 맞아. 화가 나죠. 그러면 뭐가 만들어지냐면 지식이 다 왜곡됩니다. 현실을 비틀어 인식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어 보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고 굉장히 낮은 저평가를 받는 사람이 있다. 한마디로 이제 사람들이 막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이 사람은 동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길 거 아니에요. 나도 좀 인정받고 싶어. 사람들이 나를 좀 칭찬해 줬으면 좋겠어. 이런 동기가 굉장히 강렬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울분이 쌓이겠죠. 막 화도 나고 막 분노 쌓이고 우울감도 생기고 이게 이제 감정 이상 단계거든요. 정신 장애가 이렇게 출발해요. 근데 이 상태가 오래됐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여요. 그다음에 자기가 현실을 바꿀 힘도 없는 것 같고. 그런 마지막 단계로 가는 게 뭐냐면 현실을 왜곡해요. 그러니까 나는 사실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심해진 망상이 됩니다. 네. 과대망상. 진짜. 그래서 나는 사실은 예수님이었어. 전생에. 그리고 나는 슈퍼맨이야. 그러니까 현실을 이제 왜곡하기 시작하는 거죠. 비틀어서 자기가 원하는 욕망에 맞춰서 왜곡시키는 거예요. 세계를. 이 정도가 되기 시작하면 망상입니다. 이 망상이 심해지기 시작하면 정신분열,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부르는데 그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고 장애가 생기는 걸 상당히 위험하게 봅니다. 심리학에서는. 그러니까 감정 이상까지는 그냥 뭐 우울증이라든가 기분 장애라든가 이런 데서 격하다 뭐 끝나거든요. 이렇게 근데 여기서 사고가 비틀어지기 시작한다. 지식이 왜곡되기 시작한다. 심각하게. 이러면 이제 조현병으로 가든가 아니면은 망상이라든가 심한 거로 가기 때문에 이때부터는 중증 정신병으로 보는데요. 지금 박근혜의 정신 상황이 중증 정신병으로 넘어가는 단계에 있지 않느냐. 즉 현실과 지식을 비틀고 왜곡시키는 중이라는 거죠. 왜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는 일이 없으니까. 박근혜가 원했던 것은 사실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한테 사랑받는 인사하고 사람. 막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네. 거. 근데 박수를 안 쳐줬죠. 네. 이번 선거 결과도 그렇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사랑받을 줄 알았잖아요. 옷 갈아입고 다니면 안 해줬죠. 그리고 그렇게 공들여서 가서 막 비볐던 시진핑도 완전히 안 찍어도. 무시해 당했잖아요 이번에.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가 국제적으로도 열받고 되는 건 게 없어요. 없고. 욕망은 강한데 되는 건 없어요. 욕망은 강한데 되는 게 없으면 분노가 쌓이고 막 이제 얼굴이 이상해졌잖아요 지금. 그러다 보면 사고 왜곡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사고 장애, 즉 지식을 왜곡시키고 사고 장애로 생길 수 있는데 그 단계로 넘어가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을 왜곡시키고 있는 단계. 한국은 헬조선 아니야. 굉장히 좋아 지금 상태가. 다들 송로버섯 먹고 있지 않니? 이런 상태. 그 다음에 북도 내가 말하면 주민들이 다 들고 일어나서 해방될 거고 내가 통일시킬 수 있어 하는 거의 히틀러에 가까운 네. 과대망상까지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 정도의 정신 상태면은 이거는 강제 입원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빨리? 네. 아니 국정 운영을 하면 위험하네. 국가가. 위험하지. 위험하죠. 일단 입원해서 치료를 먼저 해야 되는 단계 아니냐.
왜 놔두면 더 이게 악화될 테니까. 아니 뭐 자기 혼자만 화가 나가지고 집안에서 울고 있고 이런 것도 아니고 완전히 상대까지도 다 완전히 돌아다닌다는 만들어 거지. 버리는 건데 돌아다닌다고 사고 왜곡이라는 그렇죠. 게. 그럴 수 있죠. 아니 그 생각 딱 드네. 성주에서 할머님들이 경로당에 그 사진 떼버렸잖아요. 네. 네. 그거를 보도를 봤을까? 보좌관데 그걸 안 보여줄 가능성도 있을 것 같고. 그 차단하라고 그래서 했겠죠. 이정현이 그 세월호 때 막 네. 화들짝 놀래가지고 어. 아이 봤네 그거를 이렇게 하는 게 TV에서 봤다고. 계속 정보를 그죠? 네. 심리를 안 네. 건드리려고 이 상태를 아나 봐 이정현이. 아니 왜 모르겠습니까? 알겠지. 측근들은 다 알겠죠. 음. 전 그래서 옛날에도 그 언론 인터뷰하면서 분석하면서 계속 그 얘기를 했던 거 아니에요. 상태가 안 좋다고. 네. 그래서 빨리 어떻게 좀 도와줘야 된다. 하야시켜야 된다 이거죠. 네. 도와주려고. 근데 안 도와주잖아요. 지금 옆에서 그걸 알면서도 악화시키고 있잖아요. 이래 되면은 이거는 조현병으로 갈지 뭐로 갈지 몰라요.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막 상태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이 적당히 포장돼 가지고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먹히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원래 망상병 환자들이 먹혀요. 약간 왜냐하면 도 얘기하는 게 광기 있게 확신을 갖고 얘기하기 때문에 힘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 힘없는 자들은 거기에 도취되죠. 히틀러가 그래서 대중의 지지를 얻었던 거죠. 무력한 독일인들의. 오 저런 지도자가 필요해. 다 된다잖아. 박정희 때 구호 뭐야? 하면 된다? 하면 되죠. 인혁당 잡아다 죽였잖아요. 다 하면 다 됐죠. 뭐 그런 식의 이제 사고방식인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우리 이제 박근혜 씨가 심각한 이 망상기가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이 뭐라 그러냐면 역사적 과업이다 그랬어요. 통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게. 근데 이 통일 대한민국이 남쪽에 의해서 흡수된 통일 대한민국이라는 걸 노골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네. 8천만 민족 모두가 자유와 인권을 누린다. 이 표현으로 이제 그렇죠. 그걸 네, 얘기했는데 흡수 통일을 주장했어요. 이걸 역사적 과업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하나 해. 이건 해내야 된다.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났다. 그러니까 예수의 재림이라고 믿는 거랑 큰 다를 바 없는 건데요. 자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가 어떻게든 뭐 해낼 뭐랄까요 운명을 지고 태어났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믿기 시작한 것 같아요. 드라마를 이제 한 편을 만드는 그렇죠. 것처럼. 온유주의 기운이 네. 몰고 있죠. 그래서 이거 이제 수행하는 방도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제사회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면서 이러려면 사드를 배치를 안 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사드를 배치해서 국제사회 공조를 다 깼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강화하겠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짓이 뭔지도 몰라요 지금. 뭐 그죠? 말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네, 내가 지금 뱉은 말이 뭔지, 내가 지금 오른손을 들고 있는지 왼손을 들고 있는지 이것도 분간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냥 굳게 믿어요. 공조를 강화하면 된다라고. 그래서 결국 먹겠다는 건데 북을 결국 나중에 어떤 얘기까지 했냐면 북쪽 당국의 간부들과 모든 북주민 여러분 하면서 직접 갑자기 무슨 뭐가 됐어. 남쪽 지도자가 남북의 지도자가. 북의 사람들한테 뭐 얘기하는 이게 된 거예요. 이건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 간부들과 미국의 그 지도층 분들과 미국 국민 여러분 오바마는 개새끼입니다. 타도합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우선은 그 심각한 국제 그러니까 문제가 문제가 야기되고 생기니까. 미국에서는 당장 그럴 거 아니에요. 사드로 청와대부터 쏜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위험한 짓인데 노골적으로 이 얘기를 하면서 북쪽 사람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새로운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데 동참하라 그럽니다. 흡수 통일 할 거니까 박근혜를 따라서 너희도 어떻게- 나를 따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8천만 지도자라고 네. 자기가 스스로 믿는 것 같고 민족의 지도자. 북쪽 사람들도 몇몇 빼고는 다 날 사랑할 거라고 믿는 것 우리를 다 같은데요. 동경하고 있을 거야 막 이렇게. 대단히 위험한 상황 아닌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정신 이게- 상황이? 아니 진짜로 무슨 우리끼리 동네에서 무슨 이 언니하고 저 언니하고 싸울 때 그 말하는 것도 되게 조심하는데. 아, 그렇죠. 이게 국가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이 네. 말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 건지를 네. 오로지 자기 그거에 자기 취해가지고 욕망과 망상에 어, 취해서 떠들고 있는 건데 이런 말 무슨 경축사 생중계하는 이런 걸 이렇게 하는 정말 건 위험한 나쁜 거죠. 게다가 이거를 갖다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그 내시들도 똑같은 놈들이죠. 이게 나라를 어느 지경으로 몰아갈 것인지는 너무나 뻔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결국 어떤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침략 전쟁을 시작했죠. 네. 그래서 독일이 이제 패망했고 또 침략 전쟁 곡기한 것도 아니잖아요. 인종 학살도 하고 양민 학살도 하고 숱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권이 그대로 정권을 쥐고 이런 망상을 유지하고선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면 저는
북에 대한 도발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대단히 위험할 정도로 있다고 보고. 다음 주인데 당장. 그렇죠. 다음 주 훈련이죠. 예. 그러니까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박근혜는 지금 망상이 있어요. 북을 먹을 수 있다는, 먹겠다는 또 욕망도 하늘을 찌르고 있고, 이것이 어떤 끔찍한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가의 재앙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지금 막을 수 없다는 사실이 참 안타깝네요. 탄핵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이 상태라면 정말. 탄핵 얘기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 예. 아마 머지않아서 올해 안에 탄핵 운동이 좀 커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거든요. 그거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가가 존망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거든요. 이 상황이라면 맞아요.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진짜로 죽고 사느냐 문제. 정말 위험하죠. 멘트가 아니라. 네. 왜냐하면 이렇게 나가면은 북쪽 입장도 어때요? 노골적으로 북을 붕괴시키는 쪽으로 지금 밀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남쪽에서. 그래서 또 북도 대응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한반도가 굉장히 극단적인 상황으로 치달을 수가 있습니다, 정세가. 사드도 지금 이미 이제 네. 불을 질러놨는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국가의 환란을 지금 가져오는 지도자. 게다가 그 환란의 이유가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 또 정신건강의 문제, 좀 심하게 한 망상, 이런 것 때문에 이게 초래된다면 그 얼마나 끔찍합니까? 현실적으로 최상의 판단을 했는데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지만 네. 지금 이건 거의 망상을 가지고선 움직이고 있는 건데요. 그게 이미 안 된다는 게 다 드러났잖아요. 국제공조 시진핑이 안 들어줬고 안 들어줘서 열받아가지고 사드 배치하니까 더 나빠졌고 네. 등등 계속 안 되는 게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망상을 유지하고 있다. 이게 망상의 특징이에요. 계속 아무리 아니라고. 네, 그렇게 주변에서 드러나고. 아무리 증거가 밝혀져도 망상을 가진 사람은 신념을 버리지 않아요. 오히려 더 집착하지. 아 진짜 무섭네요. 그렇게 이게 되니까. 망상적 상황이라 거의 흡사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우리가 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 전에 내리지 않으면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국가가? 대선이 정상적으로 치러질 수도 없고 이 네, 상태에서는 네. 그런 생각 드네요. 대선 때 만약에 그때까지 남아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재집권 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 한 대로. 무슨 수를 쓰든 어떤 짓을 동원해서라도 선거를 공정하게 치러지도록 놔두지 않을 거란 얘기죠. 더 무서운 일까지도. 박근혜가 그대로 있는 한 불공정 선거네. 그건 어쩔 수 그거는 없다고 확실한 봐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무조건 재집권이 될 거라고 봐요. 네. 만약에 그 전에 문제 이렇게 끌어내리지 못한다면 네네네. 예. 더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은 제로라는 거죠. 아이 송로버섯 샥슈핀에서 8.15 경축사에서 탄핵까지네요. 이번에 8.15 경축사가 보여준 것은 네. 사실 그 샥스핀 처먹은 것만으로도 탄핵이 돼야 되는데 맞아. 맞아. 그거는 그래도 봐준다 쳐요. 그냥 뭐 그렇다 쳐요. 근데 8.15 경축사는 굉장히 이거는 탄핵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절박성을 국민들한테 보여준 사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볼수록 왜냐하면 위험하다는 거죠. 목숨이 굉장히 걸린. 위험하다는 거죠. 지금 상태가. 그 심리학자분들하고 우리 저기 건강사를 위한 의사회 분들하고 예. 공동으로 지금 대책위를 구성하셔가지고 예. 빨리 이제 후송 조치, 후송 대책위원회를 빨리 꾸리셔야 될 것 같고 제야에서는 탄핵 범국민운동본부 뭐 이런 거 이런 걸 해가지고 나라를 구하는 뭘 해야 되겠네 지금. 뭐 법에 그런 거 없어요? 금치산자는 공직 맡을 수 없고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아 있지. 있는데. 그죠? 선거에 나올 네. 수 없단가? 선거에도 나갈 수 없고 공직도 맡을 수 없지 않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신용회사에 취직도 못해요 그런 거. 아니 그것도 공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이렇게 내리는 게 맞거든요. 있을 텐데 규정이. 그거를 한번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진단을 내려야 되잖아요. 진단 안 받으려고 그럴 텐데요. 그러니까 그게 문제네. 그게 문제죠. 청와대 안에서 안 나올 텐데 진단 받기 싫어서. 자, 그래서 8.15 경축사까지 미친 뉴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엄청 욕했는데 뭔가 찝찝하게 끝나네요. 탄핵해야지만 기분이 좋아지고. 탄핵 해야 이거 풀리는. 네. 스트레스입니다. 네. 탄핵이 안 되는 한 내려가진 않아요. 차한 게. 탄핵의 그날까지 우리 갑자기 뭐 쉬지 않는 방송 24시간 풀. 아니 이 조건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다. 탄핵할 때까지 방송하자 이렇게 되면 오히려 탄핵이 빨리 될 수 있으니까. 방송 듣기 끝내기 하려고. 싫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남북
자유왕래 될 때까지 자유왕래 갖고 안 되는 안 돼요? 통일 뭐 자유왕래만 돼도 됩니다. 탄핵되고 뭐 자유왕래가 되면 이제 통일이죠. 뭐. 자, 껍데기 12회 1부 이렇게 마치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네. 수고하셨습니다.